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5일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의 생존 가능 여부의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타임즈 남현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의 외교력을 시험하기 위한 미국 칩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인센티브 플랜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독이 든 성찬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 보고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그 외교의 그 실험은 새로운 시험적 무대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을 주면서 그 유인책을 하는데 그 조건이 매우 그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장에 그 내용을 또 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뭐 IRA가 자동차 메이커들의 관심사로 남아있는 가운데 칩 프로그램도 또 이제 추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그 관련법 사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야외에서 그 사인을 하는 것 같아요. 들러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부통령이죠. 여자 부통령인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으로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이 보도를 했는데, 툭하면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은 진부하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 낀 한 고래 싸움에 등 터질 판. 요게 이제 새우라는 말을 뺐는데, 우리나라가 왜 새우냐 지금. 그 새우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 그 유튜버가 있긴 있어요. 아주 유명 유튜버로 한 250만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슈카월드라는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저는 한국이 이제는 새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늑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이 늑대 전사 외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좀 늑대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 반도체법 핵심은 국가 안보, 일자리는 덤, 한 기업들 중 생산 반도체 기술 한도 예고. 그러니까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면 안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당근 안 받아도 채찍은 못 피해,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해서 국가 안보, 네이셔널 세큐리티라고 또 돼 있네요. 필요한 반도체 공급을 보장받고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도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그래서 뭐 소제목으로 미국이 던지는 당근과 치치기다 했는데, 여기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분류를 해서 잘 머니투데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을 그 언론에서 미리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그 반도체법에 그 미국에서 공장 질 때 산업 보육 시설에 대해서까지 이제 요거를 그 좀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좀 제목을 단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그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뭐 너무 그 까다롭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는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 저소득층일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뭐 그렇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삼성전자 이런 데 다들 그 고학력자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 생산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만큼 임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 미국에 얼마나 임금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출산율이 지금 최저다. 세계 최고의 최저 출산율이다. 그런 등등이 왜겠느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지만은 이미 그 미국에서는 자,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기를 키운다고 뭐 결혼을 안 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아시설 같은 거 보육시설이 되니까 꼭 공산주의자만 그 공산국가만 보육시설을 해서 국가가 애를 키우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국가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이 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우리나라도 거꾸로 에, 뭔가 그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보육시설들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을 뽑아라.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의 비용이 많이 나간다. 당연히 이 미래 후대를 위해서는 또 직원들의 그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게 해가지고 또 결혼해서 애까지 낳게 만들고 한다 그런다면은 보육시설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꼭 무슨 뭐 보육시설이 기업의 공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을 수도 있죠. 깨끗한 그 작업 환경이 되면은 아니면은 뭐 사택 같은 데다가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거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화웨이 규제를 강화할 경우 NDVI의 화웨이 판매 계획이 위태로워진다. 로이터 알렉산드리아 엘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그동안 2019년에 이미 블랙리스트에 그 화웨이가 올랐습니다만은 더 좀 죄는 거로 특별 계획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미국 상품을 계속 받고 있는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추가 이 기업 출하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해 왔다. 그래서 이번 나온 보고서 초안을 발췌에 따르면은 2023년 상무부의 라이선스 수정안은 엔디비아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엔디비아가 그 미국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인데 중국계 미국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꼭 그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에 차별적으로 뭐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이미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도 압박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퇴양난이니 그 다음에 뭐 외교적 시험 무대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그 친중적인 입장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LG 생활건강 돈값 못하는 미국 교두보 M&A 안준형 기자 비즈와치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1,450억에 인수한 A번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 LG, H&H, UAC 등 작년 송상 차선으로
2438억을 날렸다. 손상 차손이라고 그러면은 국내 입장에서는 현금이 날라간 거는 아니지만은 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손상 차손을 처리했다. 2438억이나. 미국에서 화장품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보잉카라는 데도 작년에 뭐 174억 원 손상 차손을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이본에 대해서도 뭐 2264억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다. 그런 것은 이제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업외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A 초기 실적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해서 인수하는 회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LG 생활건강 그 한국 본사의 매출액도 뭐 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일단 영업 손실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좀 챙겨 가지고 또 지금 그 이 회사 재설정 뭐 이런 것까지 한다 이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 최근 스타벅스와 아마존 출신의 문혜영 부사장을 미주 사업 총괄로 영입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북미 시장 확대를 위해 인수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1681억 원이 있는데 인수 첫 해부터 적자다 이렇게 그게 이제 뭐 타타스 내추럴 알케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손상 차손을 잡았든지 어떻든지 2022년도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매우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중국 최고 정치 자문기구 연례총회 개막. 오늘부터 개막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적인 기사들을 냈습니다. 이 최고 정치 자문기관이라는 게 NPC 말고 이 전인대 말고 CPPCC라는 게 있는데 어저께 좀 다뤘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2,000명 이상의 대표단은 NPC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같이 CPPCC도 열린다 이런 얘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미리 앞서서 열린다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중국 국방예산 증액 EV 책임자 조언 NPC 이게 이제 전인대가 되는데 전기 자동차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인민대에 와서 뭐 조언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시 52분 시간까지 내면서 중국 군사 예산 방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차오 전국 인민대회 대표 대회 대변인이 군사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군사 예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오늘 이 발췌한 거로는 뭐 많이 돈이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 평균보다 낮다 하면서 미리 방어들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폼페오 트럼프 현실 인정 거부 비판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올래니까 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미 2024년도 대통령 후보
그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국무장관이지만은 대통령을 하라고 누가 자꾸 꼬드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시팩 보수주의 행동주의인가 뭐 정치행동회의라는 시팩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지지를 받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은근히 묘하게 비판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니키 헤일리가 이제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도 했고 또 그 유엔 대사까지 했던 그 니키 헤일리도 또 등띠 밀려가지고 대통령감 아니냐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또 대통령 후보의 또 경쟁으로 나선 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그 시팩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지 아직도 그 트럼프 그 열렬 지지자들이 그 시팩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데이터 덕후 세계 유수 기술회사 CEO 기시다 총리와 단시간 회동 충격의 충격적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뭐냐 그러면 팔란티어 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그 CEO가 알렉스 카프인데 그 기시다 총리를 좀 면담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늦게 밝혀졌다. 그렇게 하고 올해 1월 1일에 그 고노다로 디지털상이 미국 수도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에 있는 팔란티어 DC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최신의 정보전의 괴력을 아는 그런 트윗을 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역시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오노데라 이스 노리천 방위상도 이 팔란티어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AI를 활용하고 가시화한 위치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인 모양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된 고객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과 미국 국가안보국 NSA 또 그다음에 국방부 펜타곤도 주요 고객이다. 이런데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이 사용료 내지 이런 거를 고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 바꾼 미테크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카프가 CEO인데 알렉스 대담하게도 자사는 우크라이나 군이 적에게 목적을 정하는 방법을 바꾸고 테러와 싸우는 방법도 일변시켰다고 말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는 신종 코로나 유행 중에 수백만의 목숨을 구했다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진실이라고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팔란티어가 일본말로는 파란티어라고 발음을 하는 모양이네요. 티아라고. 전쟁터에서도 북대성 조약 나토의 정보망의 일부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팔란티어라는 데가 뭐 하는 건데냐 하는데 우리나라 그 네이버 검색어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네이버 검색을 안 쓰죠. 그 구글 검색을 하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도입을 했다. 위치 정보 시스템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 그 고생스럽게 이 데이터를 입수를 안 하더라도 발란티어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산 인프라가 그걸 하면서 사업 계획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쟁이라는 것도 기업이 어떤 그 사업 예측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하는데 괴이하게도 생겼습니다.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이게 그 자기가 그 산보하는 그거를 찍은 모양인데요. 스포츠웨어를 입고서 뭐 이런 어떤 그 테크 기술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일본이 뭐 도입을 하려는지 어떨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이미 컨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력 차이인지 국민성의 차이인지 지금 해외 인기 관광지가 한국인 투성이로 되어 있다. 실태와 이유. 사카마 아키. 일본 언론들은 그 우리나라나 뭐 미국 언론처럼 그 제목 밑에 그 보도자의 이름을 그 쓰지 않고 맨 마지막에 쓰는 그런 예의, 그게 예의가 아닌데 너무 겸손해도 지나친 겸손은 자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결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 중간 제목만 따온 건데요. 해외여행 시작부터 바로 움직이는 한국인, 연령층도 젊은, 돈보다 해외. KLM 네덜란드 항공의 오사카발 서울 경유 암스테르담을 했는데 오사카 항공과는 공석투성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렇게 그 해외 관광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네덜란드 항공사도 그 서울 경유로 일본인 관광객까지 유치하려다 보니까 태국도 한국인 가니까 투성이더라. 비행기에 알게 수속력도 월등하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리벤지열이 일본인보다 큰 이유. 실은 LCC 영향도. 그 저가 항공이죠, LCC. 뭐 로우 L은 뭐 로우일 겁니다. 저가 항공. 그래도 코로나 사고로 못 간 만큼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가라는 젊은 층이 많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늘자 주변의 주변에 그 눈치 볼 필요 없이 젊은이들은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는 국민성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프라이데이 디지털이라는 데서 과연 그럴까요? 국민성의 차이일까요? 그만큼 뭐 이 한국 그 젊은 층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집값이 너무 뛰고 그런다면은 차라리 그 집을 사지 않고 오피스텔 같은 데서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하면서 엔조이 라이프 삶의 질을 이 젊을 때 한번 즐겨보자 해가지고 아파트 살기 위해서 꼬박꼬박 여축해 가는 그런 힘든 인생보다도 한국 청년들은 그렇게 그 엔조이 라이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이거 출산율까지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을 즐긴다기보다도 이런 코로나 3년 동안 또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괌이 일본인들의 단골 여행지였는데 이 괌은 이제 한국인들의 단골 여행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괌이 미국령이죠 아마. 그 태평양에 가까운 데고 또 따뜻한 나라니까 겨울철에들 많이 또 괌을 가고 괌이 그 GUAM으로 되어 있는 I love 괌, I love 괌이라는 상징적인 사진을 갖다 왔습니다. 많이 가세요. 그리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도 한번 스루프 타임즈에서 다뤄봤습니다만은 아직 정답은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군은 이처럼 약한 것인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철저 분석했다. 와다나베 열화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JB 프레스에서 뭐 쭉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군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로우 전쟁이라고 이제 일본 쪽에선 표현하고 있네요. 많은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이들의 교훈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규모 전쟁 경험이 없어 과거 수십 년간의 급속한 인민해방군의 근대화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와 독트린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로우 전쟁은 현재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군의 인원, 무기의 소모는 아주 크게 지금 소모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리포트를 인용을 한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이란 및 북한에서 탄약과 무기를 입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을 태부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과정에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낸 재판 군보라는 게 있는 게 이런 표현이 있네요. 러시아군에게는 안 되내기 하는 재판군. 러시아군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핵 전력을 현재 통합하고 있는 중이고 육상 부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군사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하고 했었는데 제1방안은 여단의 사단화 프로세스를 추진했고 제2의 방안은 각 집단군의 항공우주군을 할당하고 작전을 실시하는 거, 제3안의 방안은 서쪽 전략적으로 병력을 배치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대전술 군 BTG를 중심으로 한 다영역 연합작전은 결론은 현재 해체됐다. 그리고 또 러시아군이 정보화 작전 능력에 결여가 있다라고 인민해방군이 진단을 하고 있네요. 해방군에서는 작전의 발전 단계를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장래의 전투는 정보를 핵으로 이루어지며 비접촉 전쟁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 보이던 그런 전쟁은 아닐 것이다. 비접촉 전쟁으로 살상 전쟁을 하고 있다. 로우 전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베이징의 정치인과 전략가가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국어의 문헌으로부터 아까 그 재판 군보라는 거 하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요것은 이제 미국 군인들의 사진인데 압도적인 공군력을 자랑하면서 러시아군이 항공 우위를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휴대형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이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중국계 마피아가 일본의 이면 사회를 지배하는 날은 올 것이냐. 해외의 야쿠자 연구자의 견해를 커리어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일어난 이케부쿠로에서 난투극기로 일약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 차이니즈 드래곤. 그들과 같은 중국계 마피아가 쇠퇴하고 야쿠자 세력을 웃돌아 일본의 이면 사회 패권을 잡을 수 있을까? 결국 일본 야쿠자가 너무 쇠퇴해도 안 된다는 뜻 같아요. 일본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야쿠자 아니었느냐. 차이니즈 드래곤은 1980년대 도쿄 가이사이에서 결성됐다. 그들의 영향력과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나 지역에 한정적이다. 그런데 야쿠자는 일본 전국에서 활동하는 범죄 신디케이트의 연합체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컸죠, 야쿠자가. 그리고 말하자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본의 이면 사회를 독점 지배하는 그들의 능력은 통솔력이 약한 범죄 집단과 외국인 그룹의 악행에 대한 억제력으로도 자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계 마피아들이 와서 손을 못 쓰게 하고 힘쪽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일본계 야쿠자가 그들을 제압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야쿠자의 쇠퇴와 중국계 마피아의 대두가 됐다. 일본 야쿠자가 대거 말하자면 체포되고 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죠. 세간에는 야쿠자가 아닌 범죄 집단이 더 폭력적이고 윤리적 구별이 없어진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야쿠자는 뭘 지킬 걸 지키고 했는데 범죄 집단이 더 문제다. 야쿠자하고 범죄 집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민족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범죄자 집단, 요게 이제 유명한 곳에는 이탈리아 마피아계, 나이지리아계, 중국계가 활동해 왔다. 그러나 야쿠자는 항상 이들 조직을 제어했던 것이다 라고 야쿠자 편을 들어주고 있네요. 1980년대 발생한 야마구치 구미의 일화로서 두 개의 야쿠자 조직 간의 이 항쟁이었다. 통칭 산 뭐라고 돼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29명이 사망하고 수백에 이르는 폭력적 사태였다.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이 또 생겨서 일본 야쿠자를 더 죽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대규모 야쿠자 조직 이나가와 회가 중재를 해서 평화 협상에 의해서 야마구치 구미와 무슨 회가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네이버 TV에서 활동하는 몽루 메이슨이라고 돼 있나요? 그렇게 된 방송인이 있는데 일본에 일을 했었고 해서 이 야쿠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 이력을 한번 쭉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스가노마라는 사람이 경시청에 근무했던 조직폭력배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전후 일본의 야쿠자는 큰 성장을 했다. 현재 야쿠자의 숫자는 경시청에 의하면 8 내지 9만 명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은 야마구치, 이나가와 스미유 시카이이며 이들 전체 야쿠자의 70%를 차지한다. 제1동포 야쿠자의 숫자는 그 중에서 30%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제1동포 쪽은 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빠찡코라고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죠.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은 주로 북한계 야쿠자 조직이 운영하고 있으며 조총련계죠. 중국계 야쿠자는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야쿠자의 수입은 약 8천억 원행이다. 도요타가 1조 원이니까 어마한 규모다 이런 얘기죠. 일본 경시청은 야쿠자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는데 폭력 대책법 수립 이후 일본 야쿠자는 전통적인 수입원인 도박, 경마, 경륜, 마약을 통한 수입을 상당히 제거하였다. 이로 인해서 야쿠자 조직은 보다 교모한 방식으로 사업을 다각화시켰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들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주식, 벤처기업 투자, 펀드 조성, 신용대출 사업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우익단체에 많이 침투해서 애국단체로 변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야쿠자하고 무관한 데가 아닌 것으로 많은 영화 속에서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익단체에 침투해서 애국단체로 변신한 야쿠자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애국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거꾸로 반공 이런 거를 내세워서 정부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좀 커오고 있거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데하고 서로 또 손을 잡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소개한 데가 바로 목로 동심 파괴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개발의 달콤한 뉴욕 제2부 민영화의 늪이라고 해서 일본화의 이 공영 조직들을 민영화하는 그런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소따로가 아소따로 딸이 이 아소 아야코인데, 결국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프랑스 이 프레드릭 대혼과 만났는데, 이거로 해가지고 이 혈연이 맺어지면서 프랑스계 프리 아니 저기 로스차일드계 하고 만나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프레드릭 대혼이라는 그 사람의 집안이 하는 게 바로 수도 사업자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런 욕심도 있고 하니까 프랑스 업체들이 민영화하면은 일본에 들어와서 수돗물을 팔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야기현 후쿠시마 38도선 민영화 지역 뉴도쿄가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추론을 하고 있네요. 예측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논리적인 추론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뭐 관방까지 참여해서 오염수 방출 미국이 강력 이제 풀어도 된다 많이 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참고해가지고 개요 대학이라는데, LBC 숙이라고 죽구라고 얘기하는데, 정경숙 이런 데 같이 미래의 지도자들이나 또 끼리끼리 상류층끼리 모이는 정계의 이 자녀들이 만나는 모임 등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철 분할 민영화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체국 민영화도 했고, 이런 거 흉내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서울 도시철도 공사가 계속 적자다 이런 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결국은 뭐 나중에 민영화 길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게 만드는 거라면은 이거 누군가한테 조정당하는 거예요. 일본의 예를 들어서 타산지적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공공으로 할 거는 계속 공공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체국도 우리는 우정사업본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정사업본부도 복식 회계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시하는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자관 어떻든지 간에 글로벌 세력한테 반대되는 어떤 반대 의견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거가 됐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본 GDP 성장률은 추락을 했다가 다시 뭐 올라왔다가, 또 일본 후쿠시마 이 대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그래프들을 역사적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꽤나 조금 설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 6일 한이어 일본도 연쇄 발표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자관 어떻든지 간에 배상 재원은 한국 측에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할 것이라는 방향이 이미 나온 거고요. 일본으로서는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개성한다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은 일본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보면은 교도 언론 매체는 패키지 해결이라고 받고 그 수출 규제도 이제 다 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 사고의 마음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과의 마음이라 그러면은 그 한자 뜻도 그렇지만 사과와 사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일본 쪽은 사과라고 그러고 우리는 통절한 사죄를 한다. 이게 벌써 틀립니다. 자, 이거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어, 요거는 그 방송하는 이 사람이 후쿠시마 그 원전 터진 데가 그 38도선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로 해서 여기 도쿄가 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 미리 추측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정막강산이 돼 가지고 후쿠시마 그 쪽이 이쪽으로 나중에 그 수도 이전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설까지 하는데 뭐 상당한 이 논리,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도 들어갑니다만은, 상당히 이 자연과학적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추론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떤 뭐 예측가처럼 말이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라면은 뭐 그렇지만은 그 기업 친화적 자유 경제를 얘기하는 그 윤 정권이 요즘에 이 정부 개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 더 코리아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좀 언론 매체 입장에서 또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건 유가에 대한 휘발유가 2,000원이나 됐군요. 저는 차를 자가용을 없으니까 이런 가격도 저는 모릅니다만은 야당 대표 법정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뭐 다들 많이들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굵은 글씨만 보면은 자관 관련된 사람들이 3명이나 벌써 자살을 했어요. 증인들을 누가 죽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뿐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를 지키려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렇게 충성을 해서 저승에 가서까지라도 충성을 하려는 것이냐. 과연 인간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그 집무실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했지만은 이 야쿠자 세계도 아니고 야쿠자는 2인자나 그 밑에 애들을 네가 감옥 갔다 와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가 야쿠자는 아니잖아요. 조폭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다 제 부도덕한 게 제 과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더의 덕목이지 이재명 씨는 완전히 말하자면은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중국 공산당은 실존 위험, 미 연방하원 중국 특위 개최. 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민주당 때 조금 억제했던 거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방백서가 나온다 그러면은 중국이 주적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이제 국방백서에 쓸 판이죠. 그렇게 얘기하네요. 미국 사람들도 중국 정치인들은 깡패다. 그러니까 깡패 안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당이고 야당이고 깡패같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려면은 누가 저걸 잡든지 간에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제가 중국을 주적이라고 지금 빨리 그 천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듯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오늘 이 전인대가 결국 열렸는데요. 이 조금 미리 예측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사통신 지지컴이라는 데서 가져온 건데요. 성장 목표는 5% 안팎, 높게 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도 5% 정도 한다고 했는데 2%인가 그것뿐이 못 올라갔죠. 3%인가.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뭐 많이 안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2023년도 그 경제 성장률 5%안 될 거로 봅니다. 국방 예산은 그 7.2%는 30조 엔 일본 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만 독립반대 중국 전인대 개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537억 위안엔 약 30조 5,600억 엔.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이 그 640조 원인가 그런데 30조면은 10배 봐가지고 그 3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반 이상이 중국 방위비네요. 어마무시한 그런 방위비인 것 같습니다. 요걸 뭐 제가 그 환산을 안 해봤어요. 그 위안하고 우리나라 원하고 5,537억 위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리거창 총리가 이 샹하이방도 아니고 공청당 출신으로서 공산혁명당 청년당 출신으로서 조용히 이제 물러나고 이제 그 전인대 이미 그 발표가 됐죠. 이 부총리 리거창이 물러나고 리커창인데 중간에 한 글자 뺀 리창이라는 사람이 완전 이 시진핑 비서실장 했던 친구가 제2인자로 이번에 공식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실화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버의 의도는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솔저보이라고 어린 병사다 이런 얘기인데 2차 대전인 것 같아요. 실화라고 그러는데 6살짜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군복을 입었던 이 실존 인물인 것 같아요. 현재 폴란드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